감히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했어? 살인자가. 시어머니 강미숙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른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한다. 미숙은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전과 조회서를 내 얼굴에 들이댄다. 이수진 살인죄로 징역 10년. 이게 진짜야? 나는 입술이 바짝 마른다. 결국 들킬 날이 온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숨겨진 과거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충격적인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배신과 고통으로 돌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억울한 사람이 당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참고 참던 선량한 사람도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 있고 그때의 복수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과연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은 정말 깨끗한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타인만 매몰차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런 편견이 결국 자신에게 어떤 파멸을 가져다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수진과 강미숙, 그리고 민재호 사이에 얽힌 복잡하고도 치명적인 진실의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이수진이다. 27, 2년 전 출소한 후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었으니까. 강미숙, 내 시어머니는 전직 중학교 교감으로 은퇴한 분이다.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아들 재호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며느리인 나를 한 번도 인간 취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지난 2년간 미숙이 나에게 한 일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첫 번째 사건은 결혼 한 달 후였다. 미숙은 내가 친정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는 발작을 했다. 내가 뭔데 우리 집 돈을 친정에 갖다 바쳐? 시집 와서. 친정 생각하는 년은 팔자가 사나워. 그때부터 미숙은 내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생리용품조차 사달라고 해야 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두 번째는 6개월 후였다. 내가 감기에 걸려 며칠 누워있자 미숙은 드러내놓고 비아냥거렸다. 젊은 것이 맨날 아프기만 하네. 우리 재호 밥은 누가 차려줘? 며느리가 아프면 시어머니가 해야 하나?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밥을 차려야 했다. 열이 40도가 넘어도 말이다. 세 번째는 1년 후였다. 내가 직장을 구하겠다고 말했을 때의 일이다. 네가 무슨 일을 해? 전 과자가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어? 우리 집 체면만 구기지 말고 집에나 있어. 미숙은 내가 어디 가든 꼬투리를 잡았다. 마트를 가면 돈 아깝게 뭘 사왔는지 보자. 친구를 만나면 남편 있는 여자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뭔 꼴이야 했다.
네 번째는 작년 추석이었다. 미숙은 친척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우리 재호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무나 데려와도 받아주니까. 친척들이 웃어 넘겼지만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다섯 번째는 올해 초였다. 수연이가 입원했을 때 미숙은 차가운 말을 뱉었다. 내 동생 때문에 우리 집 돈만 나가네. 언제까지 뒷바라지 할 거야? 수연이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재호 집안의 도움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숙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부담스러워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내 정체를 알게 된 미숙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10년 전 일이에요, 어머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미숙은 듣지 않는다. 10년 전이면 뭐가 달라져? 살인자는 살인자야. 미숙이 소리치자 옆집에서 쿵쿵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재빨리 미숙의 팔을 잡아 목소리를 낮춘다. 어머니, 이웃들이 들어요. 조용히. 이웃? 이웃들이 우리 집 며느리가 살인자라는 걸 알면 어쩔 거야?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냐? 미숙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혐오였다. 나에 대한 완전한 혐오. 실제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숙에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짜 살인을 한 사람은 바로 미숙의 아들, 내 남편 민재호이기 때문이다. 10년 전 재호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다. 그때부터 술버릇이 고약했던 그는 어느 날 밤술에 취해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화장실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그때 나는 재호의 여자친구였다. 재호는 내게 울면서 빌었다. 고시를 포기할 수 없다고, 자신의 미래가 끝나버린다고. 그리고 그때 재호가 꺼낸 카드가 바로 내 동생 수연이었다. 수연이는 발달 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수연이 치료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계셨다. 재호는 그런 우리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진아, 나 대신 자수해줘. 내가 수연이 치료비는 물론이고 내 가족 생활비까지 다 책임지게. 내 집안 배경 알잖아.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 재호의 제안은 악마적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는 구원이었다. 당시 나는 21살이었고 재호는 26이었다. 나는 미성년자에 가까웠고 초범이라 형량이 가벼울 거라는 계산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검사가 되면 너랑 결혼할게. 기다려 달라고. 재호의 달콤한 약속에 나는 넘어갔다. 결국 나는 재호 대신 자수했다.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8년 만에 가석방됐다.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재호와 결혼했다. 재호는 약속을 지켰다. 내가 복역하는 동안 수연이의 치료비를 모두 대줬고 부모님 생활비도 보내드렸다. 덕분에 수연이는 많이 좋아졌고
부모님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평생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뉘우친다고? 뉘우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우리 조상들한테 죄송하다. 미숙이 내 말을 자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하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 재호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내 아들이 살인자랑 한 집에 산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끼쳐. 미숙은 마치 내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어머니, 재호 씨와 얘기 좀. 얘기? 무슨 얘기를 해? 우리 재호는 당신이 전과자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결혼했어. 완전히 속은 거야. 미숙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프다. 재호가 모르고 결혼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사실 재호와 나 사이도 예전 같지 않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고마워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나에게 미안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호의 태도는 달라졌다. 특히 재호가 검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욱 심해졌다.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고 집에 손님이 오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를 바란다. 재호 씨도 당신이 탐탁지 않아 하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어. 미숙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게 무슨... 모르는 척하지 마. 재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어미인 내가 모를 것 같아. 동료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승진에도 걸림돌이고. 미숙의 말은 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든다. 재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재호는 착해서 말 못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론 얼마나 후회하는데. 내가 엄마로서 대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이혼 절차는 내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까. 이혼요? 나는 놀라서 되묻는다. 미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이혼. 아니, 이혼도 아니야. 애초에 사기 결혼이었으니까 혼인무효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재호가 돌아온 모양이다. 다녀왔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온다. 미숙은 재빨리 나에게 전과 조회서를 밀어주며 속삭인다.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 안 둬. 내가 우리 재호 인생 망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재빨리 안방으로 향한다. 재호와 미숙이 나누는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 어디 갔나요? 집에 없던데. 응, 마트 갔어. 금방 올 거야. 미숙의 자연스러운 거짓말에 나는 입을 틀어막는다. 안방에 홀로 앉아 전과 조회서를 다시 펼쳐본다. 이수진 살인죄 징역 10년. 차가운 활자들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 어떻게 미숙이 내 전과를 알게 됐을까? 아, 그렇다. 최근에 재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배우자 신상 조회를 했었다. 그때 미숙이 보증인으로 서명하면서 서류를 봤을 수도 있다.
밖에서는 재호와 미숙이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치 방금 전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본다. 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퇴근길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모든 게 평범해 보이지만 내 세상은 방금 전 완전히 뒤바뀌었다. 2년 동안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미숙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다는 것을. 핸드폰을 꺼내 수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잘 지내지? 언니가 곧 연락할게.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10년 전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한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낀다. 어젯밤 미숙이 무슨 말을 했을까? 수진아, 커피 좀. 재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다. 나는 서둘러 원두커피를 내려준다. 재호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재호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재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한다. 별일 없어. 그냥 사건이 복잡해서.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나는 다른 것을 읽는다. 불편함,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 재호가 출근하고 나서 미숙은 거실로 나와 나를 부른다. 이수진, 앉아. 미숙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더 차갑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을 펼쳐 놓는다. 이게 뭔지 알아? 나는 서류들을 살펴본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포기각서, 그리고 위자료 포기각서까지. 어머니, 이건 다 작성해. 지금 당장. 미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할 말을 잇는다. 재호 씨와 먼저 얘기를 해봐야. 얘기? 무슨 얘기를 해? 재호는 이미 알고 있어. 미숙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다 말했어. 당신이 전과 잘하는 것도 재호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재호의 반응은 어땠을까? 재호 씨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한다. 완전 충격 받더라고. 그리고 화났어. 자기를 속였다고. 미숙의 말에 나는 더욱 절망한다. 그런데 재호는 착하니까 당신을 바로 쫓아내지 말고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야. 미숙은 펜을 내 앞으로 밀어준다. 자, 서명해. 그럼 위자료는 없지만 집 한 채 정도는 사줄 수 있어. 나는 그 펜을 바라보며 갈등한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봐. 하지만 오늘 안으로.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수연이에게서 온 전화다. 언니, 수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수연아, 잘 지내지? 응. 언니, 근데 어제 꿈에서 언니가 울고 있었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수연이의 순수한 걱정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다. 아니야, 괜찮아. 정말? 언니가 힘들면 나도 힘든데. 응, 정말 괜찮아. 수연아, 치료 잘 받고 있지? 응. 선생님이 이제 혼자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언니 덕분이야. 수연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10년 전 그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오른다. 내가 수연이를 위해 희생한 것을 재호와 미숙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미숙을 바라본다. 어머니,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제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갔는지 아세요?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왜 살인을 했는지 그 이유 말이에요. 나는 미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건 내가 성격이 못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미숙의 대답에 나는 씁쓸하게 웃는다. 성격이 못됐다고요? 어머니는 제 성격을 얼마나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2년 동안 봤으니까 충분히 알지. 말대답도 하고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미숙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다.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럼 재호 씨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재호? 우리 재호는 완벽해. 착하고 똑똑하고 효자고. 미숙의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 그럼 재호 씨가 술 마시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세요? 술? 우리 재호는 술 안 마셔. 안 마셔요? 나는 놀라서 되묻는다. 응. 술은 원래 안 좋아해. 가끔 회식 때 조금 마시는 정도지. 미숙의 말에 나는 깨닫는다. 재호가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술버릇을 완전히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모르시는구나. 내가 중얼거리자 미숙이 의심스럽게 묻는다. 뭘 모른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한다. 미숙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믿는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미숙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린다. 아, 그리고 내일 중요한 사람이 와. 누가요? 한소영 씨. 재호 신부감이야. 나는 귀를 의심한다. 신부감이요? 응. 한소영 씨 아버지가 한국토건 회장이야. 재호랑 대학 동창이고. 미숙의 설명에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어머니, 재호 씨는 결혼했어요. 제가 아내라고요. 아내? 사기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무슨 아내야? 내일이면 끝날 관계인데 뭘? 미숙은 태연하게 말한다. 한소영 씨는 해외 명문대 나오고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깨끗해. 우리 재호한테 딱 맞는 며느리감이야. 미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자.
한소영 씨가 오기 전에 그날 저녁 재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호 씨 얘기 좀 해요. 재호는 내 진지한 표정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다. 무슨 얘기? 어머니한테서 들었어요. 한소영 씨 이야기. 재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건 어머니가 혼자 계획하신 거야. 그럼 거절하세요. 수진아, 지금 상황을 봐. 내 과거가 밝혀진 이상 우리 관계가 뭐요? 사기 결혼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묻자 재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재호 씨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군요. 수진아, 내 입장도 생각해봐. 나는 검사야. 아내가 전과 잘하는 게 알려지면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재호는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다. 아니면 진실을 말하든지. 내 말에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무슨 진실? 재호 씨가 제일 잘 아는 진실 말이에요. 재호는 당황하며 방문을 닫는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 그 얘기가 나오면 너도 공범이야. 같이 망하는 거라고. 재호의 협박에 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럼 같이 망하죠. 뭐? 내 담담한 대답에 재호는 더욱 당황한다. 수진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수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재호가 또다시 수연이를 언급하자 나는 분노가 폭발한다. 수연이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내가 소리치자 재호가 놀란다. 10년 전에도 수연이를 미끼로 썼으면서 지금도 또 수연이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긋지긋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좋아요. 내일 한소영 씨 만나보세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겠어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제가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미숙과 재호는 내가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순한 양도 끝까지 몰리면 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다음 날 오후 한소영이 찾아왔다. 미숙은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완전히 들떠 있었다. 수진아, 너는 방에서 나오지 마. 알겠지? 미숙의 명령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 상황을 지켜본다. 한소영은 정말 완벽했다. 키 크고 날씬한 몸매에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도 예쁘고 말투도 우아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소영입니다. 어머, 소영아. 어서 와. 정말 예쁘게 잘 컸네. 미숙은 한소영을 보며 눈이 하트 모양이 됐다. 재호는 언제 와? 금방 올 거야. 아, 소영아, 차 뭘로 할까? 커피 주세요.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소영아, 해외 생활은 어땠어?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어요. 특히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아버지 회사 일도 많이 알게 됐고요. 역시 우리 소영이는 다르네. 재호도 그런 아내가 필요해. 미숙의 노골적인 찬사에 나는 속이 쓰리다. 그런데 어머님, 재호 오빠는 아직 결혼 안 했죠? 한소영의 질문에 미숙은 잠시 당황한다. 아,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곧 정리될 거야. 복잡한 사정이요? 응, 좀 골치 아픈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정리하는 중이야. 걱정 마. 미숙은 나를 골치 아픈 여자라고 표현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때 재호가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소영아. 재호 오빠. 한소영은 밝게 일어나서 재호에게 인사한다.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재호의 표정을 유심히 본다. 그는 한소영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진짜 기뻐하는 것 같다. 소영아, 정말 많이 예뻐졌네. 해외에서 고생했지? 고생이 아니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나는 깨닫는다. 이들은 원래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구나. 소영아, 저녁 같이 먹을까? 재호의 제안에 한소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그럼 좋은 곳으로 가자. 재호는 양복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온다. 나와 마주치자 그는 어색하게 말한다. 수진아. 가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내 담담한 반응에 재호는 오히려 당황한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 말대로 골치 아픈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재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본다. 정말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소영 씨랑 저 중에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 침묵이 답이다. 알겠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재호는 옷을 갈아입고 나간다. 거실에서 미숙과 재호, 한소영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소영아, 오빠 직업 어때? 검사면 괜찮지? 당연하죠. 멋있어요. 그치? 우리 재호는 앞으로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어. 기대돼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미숙도 그들과 함께 나갔다. 완전히 혼자가 된 나는 재호의 서재로 들어간다. 거기에는 재호의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다. 나는 10년 전 사건 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재호가 혹시 당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랍을 뒤지던 중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재호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10년 전 그날의 기록이 있었다. 오늘 큰일 났다.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진이에게 부탁해야겠다.
수진이가 나 대신 자수하면 형량이 적을 것이다. 수진이는 수연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것이다. 일기를 읽으며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재호는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던 것이다.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수진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다른 여자들과 만났다. 하지만 결혼은 수진이와 해야겠다.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수진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좋은 일이다. 나중에 이혼할 때 어머니가 도와주실 것이다. 한소영이 돌아온다고 했다. 수진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재호의 일기를 통해 나는 그의 진심을 알게 됐다. 나는 그에게 사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다. 나는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둔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재호 혼자 돌아온 모양이다. 수진아 있어? 재호가 나를 부른다. 나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간다. 어디 갔다 왔어요? 소영이랑 저녁 먹고 왔어. 즐거웠어요? 응. 재호는 어색하게 대답한다. 재호 씨, 이제 결정하세요. 내가 갑자기 말하자 재호가 놀란다. 뭘? 한소영 씨랑 저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수진아. 어머니 말대로 사기 결혼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하실 건가요? 재호는 잠시 침묵한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호의 사과가 답이다. 알겠어요.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뭐? 후회하실 거예요. 내 말에 재호가 의아해한다. 무슨 뜻이야? 그냥 그런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 며칠 후 정말로 혼인무효 소송장이 날아왔다. 미숙이 유명한 변호사 임태준을 고용해서 진행한 것이었다. 임태준은 재호의 로스쿨 선배로 현재 대형 법무법인의 파트너였다. 재호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맥이기도 했다. 소송장을 받아들고 나는 마침내 결심한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때다. 나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최은영 변호사를 만났다. 사안을 검토해 봤는데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은영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말한다. 전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혼인무효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영 변호사가 나를 바라본다. 혹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10년 전의 진실, 재호의 일기, 모든 것을. 은영 변호사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사건이네요.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이에요. 은영 변호사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는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상대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이제 쏟아낼 때가 온 것이다. 법정 출석일이 다가오자 집 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미숙은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고 재호는 아예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 나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이수진,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 법정에서 판결 날 때까지는 상관없어. 더 이상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어. 미숙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알겠어요. 다음 날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작은 고시원을 얻어 임시로 지냈다. 그리고 며칠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 들어서자 상대 측 진영이 보였다. 미숙과 재호 그리고 임태준 변호사. 그들 뒤에는 한소영도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임태준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 이수진은 살인 전과라는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결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결혼으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태준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어서 미숙이 증인석에 섰다. 저는 며느리가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인 전과자였다니.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숙은 증언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인 것 같았다. 제 아들은 검사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전과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미숙의 증언은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샀다. 마지막으로 재호가 증인석에 섰다. 저도 아내의 과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호는 담담하게 증언했다. 저는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제 업무에도 지장을 줍니다. 재호의 증언도 설득력이 있었다. 이제 우리 차례였다. 은영 변호사가 일어났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은영 변호사는 차분하게 시작했다. 피고 이수진이 10년 전 자수한 살인 사건에는 중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이수진은 진짜 범인을 대신하여 거짓 자수를 한 것입니다. 임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은영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목격자의 새로운 증언과 함께 민재호 씨의 일기장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피고인은 이제 진실을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다. 10년 전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진짜 살인을 한 사람은 민재호, 지금 제 남편입니다.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증언했다. 재호가 술에 취해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수연이를 믿기로 대신 자수하라고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은영 변호사가 재호의 일기장 사본을 제출했다. 일기 내용이 법정에서 낭독되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수진이는 수연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것이다.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니까 결혼해야겠다. 어머니가 이혼할 때 도와주실 것이다. 재호의 냉정한 계산이 적힌 일기는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숙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다. 임태준은 당황하며 반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재호 씨, 증언하실 것이 있습니까? 판사가 재호에게 물었다. 재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사실상 자백과 다름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미숙이 나를 붙잡았다. 이수진, 이게 다 내 계획이었구나. 미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사실만 말했어요. 사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꾸민 거짓말이지. 미숙은 끝까지 아들을 믿으려 했다. 재호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넌 우리 재호를 모함하는 거야. 미숙의 부인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일기장은 누가 썼나요? 그런 건 조작된 거야. 내가 만든 거지. 미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편 재호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곧 기소될 예정이었다. 검사직에서도 당연히 물러나야 했다. 며칠 후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재호 측의 주장을 기각했고 오히려 재호가 나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나는 재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년간의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호 집안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수진 씨,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은영 변호사도 처음에는 말렸다.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제 인생을 잃었어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단호했다. 게다가 재호 가족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때예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는 승리했다. 법원은 재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호는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미숙도 자신의 예금을 모두 내놔야 했다. 한소영은 이 모든 일이 알려지자 재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재벌가 딸로서 이런 스캔들에 연루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재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업도 재산도 연인도 심지어 어머니의 믿음마저도. 미숙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봤구나. 어느 날 미숙이 나를 찾아왔다. 수진아, 미안해. 미숙의 사과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재호만 믿고 널 의심했어. 미숙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재호 씨한테 속은 거니까. 내 말에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드디어 이수진이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재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죠. 시어머니 미숙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됐고, 재호는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이제 이수진의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잃었던 10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과연 수진의 계획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재호의 실형이 확정된 후 나는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돈과 재호 집안의 재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재호 집안의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미숙의 아버지, 즉 재호의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활동하며 모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 그 재산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은영 변호사가 물었다.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요.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발달장애인 지원 재단을 만들 거예요. 수연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재단. 그것이 내 계획이었다. 그리고 재단 이름은 진실의 빛 재단으로 할 거예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허위 자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들이 돈이나 협박에 못 이겨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사람들도 도와야겠어요. 나는 재단의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발달장애인 지원뿐만 아니라 허위 자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하기로 했다.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이수진 이사장님, 재단을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저 자신이 허위 자백의 피해자였습니다. 10년간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죠. 그 경험이 재단 설립에 영향을 줬나요? 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동생처럼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재단의 활동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나섰다. 특히 내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편 재호는 감옥에서 내 소식을 듣고 있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숙마저도 더 이상 재호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재호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수진아, 너의 재단 소식을 들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자랑스럽다. 나는 여기서 매일 반성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 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첫 번째 사례는 김철수 씨가 명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강도 사건의 누명을 쓰고 5년간 복역했다. 진짜 범인은 동네 건달이었지만 그 건달이 김 씨 아버지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자수하라고 했던 것이다. 재단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재심을 신청했고 김 씨는 무죄를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박영희 씨가 명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성폭행 사건을 대신 뒤집었었다. 딸을 볼모로 남편이 협박했던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이민수 씨가 명이었다. 그는 형의 음주운전 치사 사건을 대신 자수했다. 형이 가장이었고 자신은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라 형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이 가족을 위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하며 나는 내 경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사회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재단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허위 자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관련 법률도 정비되기 시작했다. 특히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자백 유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한편 미숙은 아들의 진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수진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어떤 말씀이세요? 내 재단 일 말이야.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미숙의 제안에 나는 놀랐다. 어머니, 왜 갑자기?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 아들만 믿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지. 미숙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 미숙의 간절한 부탁에 나는 고민했다. 어머니, 정말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야. 결국 나는 미숙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숙은 재단에서 발달 장애인 가족들을 상담하는 일을 맡게 됐다. 교육자 출신이었던 미숙은 이 일에 의외로 잘 맞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수진아,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어느 날 미숙이 나에게 말했다. 뭘 깨달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주변부터 제대로 봤어야 했다는 거야. 미숙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남의 딸은 함부로 대했으니.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해. 다른 사람들도 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숙은 자신의 경험담을 강연하기 시작했다.
편견과 판단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저는 며느리를 2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 아이가 전과 자라는 이유만으로요. 미숙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하지만 정작 제 아들이 진짜 범죄자였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잘못은 보지 못했으면서 남은 함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과연 내 자신과 내 가족은 정말 완벽한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숙의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재단 설립 1년 후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10명의 허위 자백 피해자들이 무죄를 받았고 200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수진 이사장님, 1년을 돌아보니 어떠세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특히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이 벗겨질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앞으로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인식을 바꾸는 일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재단 설립 2년째 나는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다. 이수진 씨, 저는 조 형사라고 합니다. 10년 전 사건 담당 형사였어요. 10년 전 사건의 담당 형사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무슨 일로? 사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수진 씨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 형사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럼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자수했으니까. 하지만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조 형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에 당신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소식을요? 재단 일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실은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요? 제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절도를 대신 뒤집었었어요. 조 형사의 고백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다행히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가 됐지만 그때 느꼈어요.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경찰서에서 장애인 관련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어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 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를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경찰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 형사의 합류로 재단의 활동은 더욱 체계적이 됐다. 한편 재호의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감옥에서 재호가 다른 죄수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재호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표적이 된 것이었다. 재호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진아, 재호가 많이 다쳤대. 미숙이 울먹이며 나에게 연락했다. 어떻게 다쳤는데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도 있다고 해. 미숙의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워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면회 가시겠어요? 응. 그런데 수진아, 너도 같이 가줄 수 있어? 미숙의 부탁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 혼자 가세요. 수진아, 제발 같이 가줘. 재호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 결국 나는 미숙과 함께 병원에 갔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재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도 상처투성이었다. 수진아. 재호가 나를 보고 힘겹게 말했다. 왜 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됐지. 용서해줘. 재호 씨. 난 정말 나쁜 놈이야. 너를 이용만 했어. 재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네가 하는 재단 일 정말 자랑스러워.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재호는 힘들게 말을 이었다. 내 재산, 남은 것도 다 재단에 기부할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재호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재호 씨,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해. 내가 살면서 제대로 한 일이 없어. 이것만은. 그 후 재호는 회복됐지만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재심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법률 지식을 활용해서 재호가 많이 바뀌었어. 면회를 다녀온 미숙이 나에게 말했다. 어떡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미숙의 말에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재호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나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해. 어떤 식으로요? 너 같은 피해자들을 도우는 일을 하겠다고. 법률 지식을 활용해서. 재호의 변화를 들으며 나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다. 한편 재단의 활동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진실의 빛 재단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말했다. 허위 자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답변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자백 유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허위 자백 방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는 내 이름을 딴 조항도 들어 있었다. 이수진 조항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타인의 범죄를 대신 자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수진 이사장님, 본인 이름을 딴 법 조항이 생긴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겸손하게 답했다. 부끄럽습니다. 저 하나의 이름보다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 이 일을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3년째 놀라운 성과들이 계속 나왔다. 허위 자백 피해자 200명이 무죄를 받았고 100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전국에 10개의 지부가 설립됐다. 무엇보다 사회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과연 내 주변은 완벽한가? 라고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수진아, 정말 대단해. 어느 날 수연이가 나에게 말했다. 언니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수연아, 모든 일의 시작은 너였어. 너를 지키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언니, 고마워. 수연이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하고 다른 발달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 도우고 싶어. 그래, 우리가 함께 하자. 수연이와 함께 하는 재단 활동은 더욱 의미가 깊었다. 재단 설립 5년째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재호가 모범수로 가석방 된다는 것이었다. 원래 7년형이었지만 교도소에서의 모범적인 행동과 다른 죄수들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1년 일찍 출소하게 된 것이다. 수진아, 재호가 나온다는데? 미숙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알렸다. 그렇군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재호가 나오면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 굳이 만날 필요는 없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미숙의 간청에 나는 고민했다. 결국 나는 재호를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재단 사무실에서 만나죠. 그리고 30분만. 출소 후 일주일 뒤 재호가 재단을 찾았다. 5년 만에 본 재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졌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진실해 보였다. 수진아, 앉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재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일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럼 됐어요. 아니야, 끝까지 들어줘. 재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감옥에서 5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이용했고 속였고 버렸어.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지.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재호는 계속했다. 감옥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소식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자랑스럽다고요? 응.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봤어. 재호의 말에 나는 씁쓸했다.
재호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 재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너, 날 용서할 수 있어? 재호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재호 씨,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진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재호가 나간 후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다. 며칠 후 재호가 뜻밖의 일을 했다.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책을 출간한 것이다.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했을까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재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했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재호의 솔직한 고백과 반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민재호 씨, 이런 책을 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TV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요. 재호가 진지하게 답했다. 특히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수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밖에. 그리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재호의 인터뷰를 보며 나는 그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재호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돕기 시작했다.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변호를 전담했다. 재호가 요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미숙이 나에게 말했다. 좋은 일이죠. 수진아, 고마워. 왜요? 재호를 변화시켜줘서. 네가 아니었다면 재호는 계속 나쁜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미숙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재호 씨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한편 재단의 활동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진실의 빛 재단이 UN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재단 소식이 나왔다. 특히 허위 자백 방지와 장애인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와 반성, 선한 행동력으로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 현재를 토대로 우리 후손들의 선량한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던 여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여성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은 며느리를 살인자라고 멸시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진짜 살인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만 함부로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미숙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재호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 만든 진실의 빛 재단을 통해 개인의 복수가 사회적 의미로 승화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원한을 풀기보다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쓴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정말 완벽한지, 그리고 나는 정말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말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